남침용 땅굴을 파내려왔다는 주장이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티즌들도 상당히 논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공식 입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겁니다. 남침용 땅굴 주장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오랫동안 땅굴 찾는 활동을 해온 김진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 찾는 활동 아주 오래전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하신 겁니까? 2002년에 제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경기도 하성 매송면 천천리 저희 목회 현장에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지하수 일명 땅굴 사건이 터져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진실을 보고 13년 동안 지금 남침용 땅굴의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에서 처음 시작하셨군요. 네네. 근데 어제 이제 경기도 양주에 있는 광사동에서 남침용 땅굴을 발견했다 이런 기자회견 하셨죠? 어제 기자회견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걸 발견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작년 12월 달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강력한 폭음 소리, 땅굴 제보에서 가장 그 공통적인 부분이 폭음 소리입니다. 땅 밑에서 폭음 소리. 이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그 지역에 이제 탐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저희들이 이제 탐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3월달, 4월달, 5월달. 저희들이 이제 오늘 영상에 나오는 이 그 절개 작업은 정확하게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부터 6개월 동안 이 절개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지하 22m까지. 이걸 어저께 이제 대외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의 영상 취재팀도 보내서 직접 한번 봤는데 근데 지금 김 대표님이 이끌고 계시는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줄여서 남굴사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남굴사가 이 땅굴이 북한에서 뚫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북한에서 굴착한 것이다. 근거 첫 번째 2000년도에 후전선에서 한 13km 지점에 경기도 연천 백항면 9mm 그 이제 연천 땅굴 이게 이제 김대중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은폐를 했지만 그 땅굴이 정확한 라운딩 구멍이 그 지금 지하수 발파 뭐 임진 강변이 가까워서 그게 물을 빼면 대기업이 동참한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군 TF를 통해서 물을 빼면 최소한 300m 내지 500m의 땅굴 라운딩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9차례나 또 우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탄원할 때에 그 물 좀 빼고 땅굴 좀 확인하자. 지금까지 물을 빼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 없다. 그렇죠. 지하수에 심도 36m에 차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 탐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연천 동두천을 거쳐서 이제 이 강사동까지 왔는데 결정적인 제보는 지역 주민들의 폭음소리에 대한 제보였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육군본부가 그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구리에 상당한 지문 폭차이겠다. 우리 장비 한 20몇 대 동원해서 작업하고 있다. 그 라인하고 지금 강사동 현장 라인하고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까? 구리 지역하고 양주시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주 강사동 현장하고 작년에 국방부가 경기도 구리에서 절개 작업에 실패한 지역하고 이 강사동하고 땅굴 라인 같은 지역이고 그 연천 땅굴하고 이 지역 라인이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과거에 이제 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은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는 이제 김대중 정부와 성격이 다른데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니라는 지금 입장 아닙니까? 자, 그 내용을 보려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땅굴과 관련된 인적 세시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그 라인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라인이 지금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우리 한민구 이런 국방장관이나 이분들은 제가 지금 땅굴사 13년 동안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수년 동안 땅굴을 은폐했던 장본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뀌었다는 걸 그래서 지금 이전부터 쭉 해왔던 사람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의 수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실명을 얘기하실 수는? 실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 제가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이 27일 날 근데 그걸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근거가 아니라 제가 이제 땅굴 사기 13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그 남굴사 대표 말이지 우리 국방부가 장거리 땅굴 소위 말 DMZ
5km 이상 장거리 예. 땅굴을 이야기하는데 그 땅굴을 없는데 그 낭굴사 대표는 자꾸 장거리 땅굴이 있다고 네네네. 지금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글을 쓴다. 예. 그래서 그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뉴욕의 한국 예. 특파원이 그 진실을 감동을 받고 2012년 7월 2일 날 뉴욕 그 타임즈에 일면에 대해서 특필을 했습니다. 저희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민구 장관님이 그 27일 날 네.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땅굴 없다. 그 장관님이 강사동에 네. 지하 22m에 한번 내려와서 북쪽에 4, 5m 뻥 뚫려 있습니다. 예. 남쪽에 1.5m 뚫려 있어요. 예. 이 현실을 보고 땅굴이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안보 수장으로서의 그 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네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네네. 장거리 땅굴을 뚫게 될 경우에는 네네. 엄청난 토사가 나온다. 이러면 네네. 뭐 서울 근처까지 오려면 무려 70만 톤의 폐석이 나오게 되는데 네네. 이 폐석을 운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우리 한미의 정보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감시자산이 있어서 그걸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낭굴사 없다는 대표로서 거죠. 그런 논리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장에서 나왔던 발파석이에요. 발파석. 이 발파석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방부가 이들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느냐. 이번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분석했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네. 그리고 한국 나노기술원. 네. 이 돈 주고 우리가 분석 결과 예. 했는데 발파석에 대한 하역 성분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땅굴 속에서 이 물 보십시오. 이게 예. 접착 성분이 지금 검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 결과 있습니다. 접착 성분이 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굴을 대매우기 할 때에 예. 얘들은 반드시 접착 성분, 세면과 같은 이런 접착 성분을 반드시 써야만이 그게 접착 성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간을 대매게 하거든요. 네네. 땅굴이 발견됐는데 뭐 우리 북한이 예. 그거 뻥 뚫린 땅굴을 두고 도망갑니까? 정교하게 역대책, 대멸기를 해서 도망을 가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네네. 땅굴을 판 주체, 지금 접착 성분도 물에서 발견되고 화약 성분도 돌에서 발견됐다. 네네. 그런데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자, 단정할 수 있는 소형은 일단은 지하 22m 내려가면 네. 그 북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 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이 보여준 영상에 보여준 이곳에서 예. 우리가 북한의 작업 소리, 뭐 소트 치는 소리, 전기 유도, 결정적인 것은 여자 목소리까지 여자 목소리요? 예예. 네. 북한 제가 이제 탈북자 단체에게 의뢰해 보니까 네. 전형적인 평안남도의 사투리다. 이 음성까지 저희들이 녹취를 해서 우리가 이미 뭐 5개월 전에 네. 5월 제가 5일 날인가 인터넷에 공개를 했으니까 한 7개월 가까이 제가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그 김진철 목사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 가지고 북한의 대남 방송을 녹음해서 올렸다. 그런 이야기를 저기에 들렸을 때에 과연 민간인 신부가 그 군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대남 방송 목소리를 녹음해서 그걸 틀었다. 그런데 그렇게 예. 연비아가 예. 국방부 쪽에서 그런 연비아가 저희의 귀에 들리니까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프지요. 그리고 뭐, 북한 여성의 목소리를 녹음하는데 꼭 비무장지대까지 들어갈 필요 없죠. 없죠. 왜냐면 저희들은 이 네. 땅굴 지하에서 네. 여기서 시추 작업, 30m 시추 작업에서 녹음을 했는데 네. 국방부가 그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방에 관계되는 분들이 현장에 공식적으로 한 번도 안 왔어요. 네. 안 오고 우리 장관님도 이 현장에 지하 22m에 내려가지도 않고 네. 땅굴 없다. 예. 거기에 뻥 뚫린 땅굴, 이걸 땅굴 찾아와라. 북쪽 4m 내지 5m, 남쪽 1.5m 열렸는데 그걸 보고 국방의 수장이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땅굴 아니다. 그런데요. 측근이 없죠. 그런데 군도 지금 네네. 정밀한 기기를 가지고 상당히 네네.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탐지를 하고 그 네네. 결과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목사님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탐지를 하세요? 자, 지금 이제 작년 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네. 그 국방부의 탐지 기술과 장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걸 보면 대부분이 1974년 네.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땅굴을 찾겠다고 최초로 민간군 TF를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장비들이 상당수고 가장 최근에 바뀌어진 것이 90년대의 장비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국방의 땅굴 찾는 예산이 5억이 안 돼요. 5억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자꾸 민원들이 제가 하면 최첨단 장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국방에 관련된 땅굴 장비나 네. 기술 인력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네. 더 이상 국방부는 민원인들에 대한 그 답변에 대해서 최첨단 장비에 대한 이 거짓말을 이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이 그렇게 장비가 최첨단이 아니라고 하면 네네. 목사님을 비롯한 남굴사 회원들은 어떻게 탐지를 하는지. 자, 우리는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네. 이제 우리가 민간인들이 가장 공감 반응을 가장 많이 찾는 예. 것이 이게 일명 다오징입니다. 아. 다오징. 아, 이게 수맥 찾는 이게 수맥 찾는 그런 거죠? 원리죠. 예. 그런데 이 다오징에서 가장 그 우수한 기능이 공감 반응이에요. 예. 밑에 공간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이걸 따라올 기술적 그 장비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왜 작동하는 원리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 뭐 작동하는 원리가 그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뭐 자기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예. 복합적인 부분인데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아니고 저는 이제 낭굴사 대표로서 자석 같은 건가요, 그게? 어떤 뭐 이게 자석이 아니고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파 상황 어떤 그런 뭐 과학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해서는 좀 예. 뭐 설명하기 예.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하나의 공감 반응을 찾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자, 시축. 예. 그 지하수를 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75mm, 예. 3인치라고 그러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땅굴 징후 주변에 예. 우리가 30m 이상, 이번에도 한 50개공을 저희들이 주변에 팠습니다. 예. 파서 거기 일일이 저희들이 수중도 공개를 넣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부족하면 공간을 더 크게 하려고 하면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0mm 티포. 그럼 굉장히 큰 거네요. 예, 크죠. 예. 예, 그런 비용도 만만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수중 노공기를 넣어가지고 결정적인 것은 그 안에 작업 소리나 네. 또한 사람이 머무는 소리나 예. 이런 부분들이 소리가 반드시 녹취가 되면 네네. 이제 그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픽 이게 한 천여만 원, 어렵네요. 예, 그게 이제 천여만 원 이상의 예. 이제 고가 장비인데, 예. 이제 그걸 이제 전문 박사팀들에게 우리가 의뢰를 하죠. 예. 이게 이제 그 자료입니다, 이게. 네네. 예, 이게. 예. 이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그 하는 팀이 네. 서울대 출신의 우리 그 윤종열 박사팀이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권위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석 의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하면 독일의 ESP50이라고 예. 예. 독일 장비를 우리가 투입을 해서 또 우리가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네. 거기서 확신이 오면 이게 땅굴이다. 예. 그때부터 국방부가 1990년 제4땅굴 찾는 이후부터는 절개 작업이 없어요. 국방부는. 예. 우리는 절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영상에 보면 저희들이 340평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30m 이상을 팔려 그러면 15톤 덤퍼 트럭으로 예. 흙이 한 2,500대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 60년대에 우물공법으로 예. 우리가 녹강 예. 이게 하나가 이제 4톤이 되는데 5개를 묻었습니다. 예. 20톤이죠. 거기 우리 사람이 그 포크레인 인치를 타고 전기 브레이크를 가지고 예. 우리가 그 22m까지 작업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지금 요즘 다시 화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땅굴 네네. 문제가 네네. 한성주 전 예비역 소장, 네네. 공군소장 출신이신데 네, 이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아니죠? 왜냐면 저는 낭굴사고 거기는 네. 땅굴안보 연합이라고 뭐 네. 공부하는 그런 쪽으로 네. 뭐 전체적인 개념은 땅굴 아니는 것은 같지만 네. 저희 단체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성주 장군님의 독자적으로 네. 땅굴 국민안보연합을 만들어서 그렇군요. 지금 진실을 외치고 있죠. 근데 이분의 주장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청와대 네네. 밑에까지 들어와 있다 네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이분 주장에 대해서 에이 그건 아니겠지 이런 분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청와대에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어요? 예, 저희 이제 낭굴사의 실질적인 역사가 네.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30년 동안 탐사와 추적한 결과 최소한 예. 6개 존으로 들어가 있다. 6개. 청와대 밑에요? 예, 예. 예. 왜냐하면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에 예. 그 베트남 그 대통령 궁에 예. 땅굴 들어갔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올맹이에 판 땅굴에. 예, 예. 자, 그럼 한성주 장군님이 84개가 청와대 주변에 있다는 그 논리는 이제 다오징 탐사에서 나오는 그런 공감 반응을 네.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저희들이 이제 다오징 탐사하면서 그 관할 구청에 강적들을 띄워야 돼요. 강적들을 띄우면 거기에 하수관, 뭐 상수도관, 네. 뭐 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아. 이게 잡히는데 저는 한성주 장군의 84개라는 그 자체는
예비역 그 소장 출신으로서 지금 청와대 안에 땅굴이 들어가 있는데 그 국민들에게 안보가 무너진 땅굴 안보가 무너진 것에 대한 하나의 충격요법으로 확실히 들어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목사님 6개라고 지금 주장하고. 예, 저희들은 이제 낭굴사에서 30년 동안 탐사한 결과는 6개고 이제 우리 한성조 장군님은 이 다오징 탐사가 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공감 반응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물리 탐사가 들어가면 좀 이렇게 하수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면 우리 낭굴사는 최소한 6개지만 한 장군님은 이거 다오징에서 한 84개랑 그 자체는 국민들에게 청와대 확실히 땅굴 들어가 있으니까 믿어야 되고 땅굴의 진실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자유가 무너진다는 그런 충격요법이 그 속에 84개라는 의미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봐요. 근데 목사님 보세요. 저 북한이 서울 시내까지 땅굴을 뚫으면 서울시라고 하는 이 거대 도시에는 지하철도 있고 상수도관도 있고 하수도관도 있고 가스, 전기 온갖 시설들이 지하에 있는데 이게 서울 시내 밑에다 북한이 땅굴을 뚫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9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해외 첩보팀장 김영한 씨는 그 러시아 정보 계통이에요. 이분이 이제 북한 땅굴이 김포반도에서 남쪽으로 250km면 뭐 대전 근방이죠. 그 발언을 했다가 이분이 면직 조치가 됐습니다. 이분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의 땅굴에 원심도는 100m도 들어와 있다. 100m 깊이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김태산이라고 하는 북한의 외교관 출신은 이 땅굴이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관리를 해요. 거기에서 확인한 결과는 지하철 주변에 땅굴이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지하철 내력벽하고 한 2m 정도 공간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이제 신호를 공격하라 하면 그 지하철 내력벽에 한 포인트를 뻥 하고 그쪽으로 병력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00m 심도 깊이에서 얘들이 땅굴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올 때는 45도 각도로 올라와요. 자, 그거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자, 이것이 뭐냐면 2009년에 스웨덴의 버틸 린턴의 기자가 북한이 미얀마에 땅굴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미얀마 군사교본에 북한이 굴착을 시작할 때도 45도 각도고 올라올 때도 45도 각도로 올라온다는 이 엄청난 땅굴 이 특정 뉴스를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심도 100m에서 올라와서 이제 지하철이나 대형 주차장 건물이나 이런 쪽으로 북한이 45도 각도로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 양주 땅굴 어저께 기자회견 한 것도 지하 22m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면 45도 각도입니다. 그 주변에 출구형을 만들다가 출구형 땅굴을 굴착하다가 저희 낭불사 탐사에 걸려버린 거예요. 발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군에서는 공식적 부인하는데 일단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군에 공식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서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천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얘기들을 좀 더 다뤄보기 위해서 남친 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표이신 김진철 목사님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오늘은 또요. 싱크홀 전문가이신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연결해서 전문가의 반론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땅굴의 존재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국방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굴 민원, 땅굴 제보 때문에 정상 업무를 못할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으실까? 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 낭굴사 대표를 뭐 고소하겠다는 그 언론 보도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아,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일단 이제 그 부분이 그 공군 예비역 소장 그 한성주 장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땅굴을 찾고 또 절개 작업을 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땅굴 탐사 단체가 낭굴사입니다. 그 낭굴사 대표를 그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 단지 우리 그 한성주 장군은 우리 낭굴사의 진실을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오징 탐사 이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상당한 개수가 우리 낭굴사보다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와서 우리 낭굴사는 이 다오징 하나 갖고만 하는 게 아니다. 최소한 5단계 내지
7단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1단계가 그거라고 하시죠. 1단계는 이제 주민 제보, 네. 2단계가 이제 다우직, 네. 3단계는 이제 소위 이제 지하수를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3인치, 네.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250mm 티퍼, 네. 그리고 이제 전기 비저항 토모크리프 공사, 네. 탐사,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ESP 5000. 우리가 이 7가지를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중 노공기를 넣어서 반드시 지하에 30-40m의 예. 녹취를 해야만이 예. 땅굴이라고 우리가 선언한다고 낭굴사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네. 김진철 대표님은 국방부에서 왜 남굴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네네. 한성주 소장을 상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시군요. 예, 남굴사를 상대로 해야 된다 이런. 당연하죠. 저희들이 먼저니까. 예. 근데 국방부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물정들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이게 다 지하에 땅굴은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네. 땅 밑에 우리가 절개 작업을 해서 이런 물정들, 이 접착제, 이건 뭐 산화실리콘인 성분들, 이런 발파서,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겁니다. 이거. 예. 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토요일 날 현장에서 이제 하성이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모 방송에서 9시 뉴스에 이 양주 땅굴에 대해서 리포트를 한 것을 나중에 인터넷에 한 것을 봤는데 네. 그 적은 전형적인 이 마삼이에요. 마삼. 마삼이고 그리고 거기는 하강암이 올해 풍화가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잘못된 리포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전문가가 현무암 지대에서는 그런 동공이 생기는 게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아니 나는 답답한 게 전문가라면 네. 지하 22m에 직접 내려가서 네. 그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예. 전혀 밑에 그 지하 22m 내려가 보지도 않고 예. 자기의 어떤 그 짧은 지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그분들에게 드릴 물증이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잉크님. 이게 마삼의 이 덩어리에서 이 앞에 이 붙어있는 것이 산화 실리콘이고 접착 성분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땅굴이 발견되어지는 공간을 대묘기할 때에 일명 소트를 치고 대묘기를 할 때에 여기서 접착 성분을 넣고 이 크기가 이게 좀 떨어지지만 한 5cm 전후로 이게 에어소트에 이게 치는 그런 덩어리입니다. 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보고 이건 마삼의 가루로 만든 일회적 부분이에요. 이걸 저희가 그 밑에서 쇠꼬지를 까는 것을 하강암이 오래돼서 풍화가 되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밑에 내려가보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22m의 그 현상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픈데요.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네. 물속은 사람이 알아도 사람 마음속 모른다 그러죠. 땅속은 더 몰라요. 제가 지금 13년 동안 땅 절개를 해보면 땅을 파보면 상당한 그 속에는 잘 몰라요. 직접 내려가서 눈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땅굴을 탐사하시는 분들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서 일어나는 싱크홀에 대해서도 이것이 땅굴이다, 땅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죠. 예. 자, 그거는 이제 제가 예. 양주 땅굴을 하다 보니까 석천 지하 호수 쪽에 예. 그 80m 높이 4, 5m 폭이 7, 8m 쪽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게 땅굴과의 연관성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바로 우리 말이 석천 아니고 호수 쪽에. 예. 자, 우리 말의 이야기 아니고 북한에서 자, 이게 그 땅굴은 통일전선부가 관리하는데 여기 김태산이 외교관 출신은 땅굴 출구가 지하철 주변에 굴착되고 있다. 600군데. 그리고 또 이 사진은 2010년 5월 23일 통일전선부의 미모의 간첩이 지하철 간부를 매수해서 자료를 북한에 올렸던 사건. 당시 기무사 검찰이 공개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석천 호수가 하루에 약 8,000톤 이상의 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구명을 지금 못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먼저 서울시가 경제적 개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빗물 현상이다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제가 우리 서울시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안보적 개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TF를 구성해서 낭굴사가 동참하는 이런 정밀 조사를 한번 제의를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네. 석촌동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북한 쪽에서 한강 밑으로 하드터널까지 뚫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요. 그럼 서울시의 싱크홀 조사단장이십니다. 지금 싱크홀에 대해서는 토목공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자이신데 박창근 관농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들으신 대로 석천동에 있는 지하 동공, 싱크홀까지도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남침 땅굴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네.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소식 공무원들 그리고 엔지니어링 회사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상층이 모래 자갈층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변 상태가 보이면은 모래라 해도 물을 먹게 되면은 겉보기 점착력이라고 그러는데 터널 현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은 모래가 있을 때 두꺼비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먹은 모래는 일정 부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마른 모래는 그런 어떤 두꺼비 집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이렇게 남굴사 측이라든가 이 땅굴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연이 생긴 동굴이라면 아치형으로 천장의 구조를 가지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방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어떤 두꺼비 집을 짓는 원리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치 구조물이 자연적으로 가장 안전한다고 하도 지금 평가되고 있거든요. 옛날에 토목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교량 같은 거 보면 아치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유적지에 가보더라도 아치형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또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교량은 잘 만들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꺼비집 역시 일정을 보면 아치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요, 땅굴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금 석천동의 지하 동공에서 15톤 트럭에 187대 분의 흙이 사라졌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가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터널을 구축할 때 품질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고 그러는데 터널을 뚫으면서 나오는 모래라든지 또는 암석 파편 같은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추가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번에 발견된 지하철 9호선 건설 현장 바로 위를 9개 남침 땅굴망이 지난다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땅굴이라 하면은 일단 입구와 출구 다시 해서 그걸로 왔다 그러면 입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석천 지하차도 80m짜리 양쪽에 보더라도 입구가 없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석천 지하차도 밑에 땅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것이 계속 놔두면은 지하철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땅굴을 파더라도 그렇게는 팔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땅굴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게 석천까지 올라오려면 한강을 통과해야 되는데, 한강이 충족층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지하수 관리를 한번 잘못해버리면은 완전히 땅굴 자체가 물바다가 돼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해서 한강물이 땅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한강에 있는 물이 전부 다 땅굴로 다 없어져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땅굴이 기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한강 하류로 통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지금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네. 잠시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진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근 교수님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박창근 교수님에게 다른 거 질문을 제가 하고 싶지 않고요. 박창근 교수님에게 석천 호수가 그 주변에 석천 호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8,000톤의 물은 상당한 물이에요. 이 물이 지금 누수가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 예. 좋습니다. 박창근 교수님, 지금 석천동 호수에 물 빠진 현상에 대해서 시민들도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아마 김진철 대표님은 이걸 북한 땅굴, 남침 땅굴과 연계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간접적인 그런 영향이 있다. 예.
네,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석천호수가 하루에 한 3,500 내지 4,000톤 정도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일단 제1롯데월드에서 한 450톤에서 한 500톤 정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제1롯데월드 쪽에서도 지하에서 한 500, 600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인근에 9호선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상당량 그 물이 공사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1 롯데월드와 제2 롯데월드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박창훈 교수님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그런 그 지하철 주변에 그 집중적인 싱크홀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네. 유독히 2014년에는 지하철 주변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개인적인 어떤지 한번 묻고 싶어요. 네. 네, 예.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연간 한 6, 700개 정도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송파 잠실 지역에서 싱크홀까지 해서 도로 함몰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형적 영향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옛날 그쪽 지역이 한강이었거든요. 지금 석천호수가 옛날에 한강에 본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지층을 보면은 모래와 자갈로 되는 게 한 20m 정도 충격층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석천호수는 매일 그 한강물을 공급해 주니까 석천호수가 계속 그 옆으로 지하수 밑으로 빠져나가겠죠, 석천호수 물이. 그리고 지하철 공사라든지 또는 제1롯데월드 공사가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싱크홀 또는 도로 함몰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걸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굴사에서는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에서도 남팀 땅굴을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기서 지하수 성분에 접착제 성분이 검출됐다든가 또는 화약흔이 검출된 흙이 있었다, 돌이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제가 그 22m 되는 데까지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인터넷상으로 그 영상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일단 그쪽 지역은 양주 지역은 일단은 변성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리고 화강 편마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정 부분 편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은 그 정토층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화약을 통해서 터널을 만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 화면을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웬만하니까 안반이 있어야만 안반을 통과할 때 그 화약을 넣고 발파하거든요. 네. 만약에 연약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발파를 정상이 될 경우 문을 안 들 수 있는 터널이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터널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하수 이동을 그쪽 지역에서 지하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대책, 다시 해서 대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땅굴을 파고 오다가 남쪽에서 발견을 하니까 얼른 대묘하고 이제 돌아왔다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땅굴 노선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북한이 그 양주 광사동까지 땅굴 파고 왔지 않습니까? 그 노선이 있으면은 아무데나 시추해 보면은 큰 공간이 발견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북한에서 판 땅굴이라 그러면은 그런 논쟁보다도 지금 노선도까지 있으니까 그 주변에 시추해 보면은 당장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이 땅굴 파고다 다 메꾸었다 하더라도 땅을 한번 파내고 다시 메꾸는 데서는 지질 조사를 하게 되면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은 땅굴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것은 인위적으로 생성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이제 박창근 교수님의 말씀은 만약 노선도까지 주장하고 계시면 예, 그 부분을 빨리 조사를 해보면 그게 가장 논란을 해소하는데 빠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우리 박창근 교수님에게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꼭 현장에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특수 엘리베이터로 22m를 가시고 박창근 교수님이 그 지역에 팻마음 제기를 그랬는데 직접 놀아십시오. 팻마음인지 마사암인지. 이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는 서울 갔다 온 사람의 말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서울 갔다 온 사람들의 말보다도 더 영향력 있게 말하는 이 현실이 이제 22m에 그 지역이 마사암인지 팻마암인지 우리 교수님이 직접 두 손으로 만져보시고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반응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십시오. 석촌 지하차도에 가보시지 않았다 그러셨거든요. 우리 그 남굴사 제가 현장 그 대표고 우리 남굴사에 관계되는 분들이 제가 대신 보내서 거기다 모든 것을 제가 직보를 받았어요. 선생님께서는 안 가보셨잖아요. 저는 뭐 6개월 동안 작업원이라고 솔직하게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 우리 요원들을 보내서 제가 봤습니다. 같은 논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박창근 교수님이 현장 오시고 제가 담대차로 같이 가죠, 뭐 우리 교수님. 박 교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더 들어보시고요. 박 교수님도 너무 오랫동안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 말씀하시죠, 교수님. 네,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현장에 가보고 조금 더 공학적 판단을 하시라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화면을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땅수 한 100m 정도로 땅굴을 파고 오다가 그 양주 부근에서 45도로 역경사 형태로 이제 올라오다가 들쳐서 그쪽 부분을 대매의 작업을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단면을 우리가 보면은 역경사 대매의 현대 같은 게 지금 밑에서 떠야 되거든요. 위에서부터 대명 같으면은 다짐을 잘 할 수 있지만은 밑에서 대명 할 때는 다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짐한 걸 보면은 흙을 갖다가 퍼가지고 땅에 놔두는 그런 형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과연 그런 형상인가? 제가 화면상으로 볼 때는 그런 형상이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북한에서 땅굴을 파다가 들켜서 역대책으로 내메우기를 했다라는 것은 공학적으로 좀 습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박창근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천 대표님. 네네. 끝으로 시간 관계상 질문 딱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 중에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분도 있습니다. 네네.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고 네네. 소형화에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 시점에 21세기에 땅굴을 파서 뭐 했겠느냐. 전략적으로 이미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두 장의 사진으로 오늘 말씀에 결론 짓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김일성이가 땅굴 하나는 핵무기보다도 10개 위력이 10배가 넘는다. 이러한 그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김정은이가 2012년 2월 25일 보십시오. 자, 우리에게는 미국의 핵무기보다도 더 위력적인 전쟁 수단과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 타격 정도가 있다. 이것은 바로 남침 땅굴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비대칭 전략의 가장 우수한 나라가 북한인데 땅굴이 없으면 특수부대 요원들을 전후방에 침투를 해서 작전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외에 뭐 잠수함이라든가 뭐 항공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한미 군사력에 조기 발견하면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땅굴을 통해서 우리 아공복을 입고 전후방에 기습 속도전으로 게릴라전으로 들어오면 속수무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반론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여기서 뭐라고 속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그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의 정서가 그 언론 속에 이게 농지 개발에 관련된 뭐 땅굴이다 이런 기사를 보고 지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토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22m 굴 밑에 들어가 보면서 국방부가 정말로 공감이 되는 거짓말을 해야지 이것도 농지 개발 관련된 땅굴이냐 이러한 부분이 지역에 상당히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국 시민들이 현장에 직접 22m 내려가서 뭐 전문가들이나 지질학자들이나 눈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만이 대한민국 안보 위기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대처라고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철 남굴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는 걸까요?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무기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땅굴 기술까지 전파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북한 무기 거래 실태와 북한 땅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김진철 대표,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의 무기 거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그 하마스와 무기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은 이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영국 그 텔레그라프지가 그 국방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하마스에다 한 3천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한 의혹이 있다. 네. 뭐 이제 이런 보도를 했죠. 북한이 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은 방독면, 그리고 이제 소총, 네. 또 탄약, 총알이죠. 예.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판매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 하마스뿐만 아니고 아프리카의 그 어떤 분쟁 지역 네. 이런 곳에다가 지속적으로 소화기 무기를 판매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북한제의 총알이 품질이 좋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암시장에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복제품보다는 네. 북한에서 생산하는 게 품질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가격도 싸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분쟁 지역에서 북한 것을 많이 선호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텔레그라프의 보도 이런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특히나 또 북한이 땅굴로서는 뭐 지금 그 베트남 과거 북베트남의 그 어떤 구치 땅굴 뭐 이런 그 기술 뭐 이런 것들과 다 연계해서 북한의 땅굴 기술 뭐 세계 최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하마스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무기 거래 같은 경우 방금 뭐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도 무기를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중에서 58식 소총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구소련제 AK-47을 북한이 이제 복제 생산한 겁니다. 네네. 그런 거나 88식 보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다가 로켓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그 로켓이 뭐냐면은 네. BM-21이라고 하는 122mm 방사포. 그 방사포라는 것이 뭐 한 36발 또는 24발을 한꺼번에 막 쏘는 게 방사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하마스는 그런 중화기를 운용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 122mm 방사포의 포신 하나만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122mm 방사포의 탄약 뭐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 판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네. 북한은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또 비단 하마스뿐만 아니고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 이런 뭐 좀 세계적으로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한다든지 네. 그리고 지금도 아주 그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그 불량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아주 긴밀한 커넥션을 이루어가면서 계속 서로 간에 강점인 또 무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그 군사 기술력을 키워가고 그러면서 또 외화벌이도 하고 그런 것을 쭉 해왔는데 이제 유엔에서 하도 이제 북한이 이런 그 불법 무기 거래를 하니까 과거에는 북한을 비롯해서 탄도미사일 또는 핵 이렇게 아주 전략적인 무기들만 사실은 이제 통제를 했는데 네. 이제는 모든 무기들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는 유엔에 신고를 해라 라고 하는 국제법을 유엔에서 마련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북한하고 시리아만 선행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은 자기네들 계속 하겠다는 말이죠. 네. 그것은. 그래서 불법적인 무기 거래. 이제는 유엔에서 조그만 사소한 무기라도 즉 그 대략 사살 무기 어떤 핵이나 생화 무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 신고를 해라 라고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북한이 지키지 않으니까 북한이 거래하는 모든 무기는 불법 거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계속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국제사회 대북 제재라던가 이런 국제법 같은 것들이 북한에는 전혀 어떤 그 무기 거래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 국제법들이 사실은 모든 나라가 다 동참을 해서 확실하게 법을 지켜야만이 국제법이 발동되는데 네네. 우리 국내법은 확실한 통제기구가 있잖아요. 정부라는 통제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제사회는 우리 국내 사회와 달리 국제사회는 확실한 통제기구가 없습니다.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지만 네. 그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법권, 뭐 치안권, 입법권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국제사회인데 거기에서는 그러면 다 협조해서 지켜줘야 되는데 이른바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북한이 어떤 그 핵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경제적 지원 이런 것을 계속해오고 있고 지금 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는 또 지금 또 북한과 급속도로 긴밀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법이 있지만 네.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의 무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불법 무기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 무기에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북한 무기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우리는 한미연합군이지 않습니까? 이 한미연합군과 60년 동안 지금 겨루고 있는 북한에게는 사실은 지금 뭐 북한의 무기들이 첨단 무기들은 뭐 크게 나온 바가 없지만 이런 소화기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네네.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데 네네. 다른 곳에 살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손재주가 좋고 또 이 머리도 아주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만드는 소련이 만들었던 무기들을 중국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하튼 소련과 중국이 만들었던 무기를 북한이 계속 복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제 생산하는 것의 어떤 그 품질이 아주 좋다라고 전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북한제 소화기가 중국제에 뒤진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격이 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쟁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북한의 무기 거래 실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그 영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이 하마스의 땅굴 기술까지도 전수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거에 대해서는 그 2000년도에 그 프랑스의 중동 언론의 전문인 인텔리전 온라인을 통해서 이미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조선 그 강업 개발 무역 회사로 가정을 해가지고 하마스 집단에 들어가서 땅굴 기술과 굴착에 직접적 그 관여를 하고 예. 결과적으로 그 하마스의 이 땅굴이 실제로 북한에 의한 건설이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나온 언론에 보면은 그 하마스 땅굴이 심도가 27m, 그리고 길이가 30km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땅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원시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봐요. 저게 어떤 21세기 현대전에 큰 위력을 나타내겠느냐. 근데 실제로 2006년에 하마스가 땅굴을 통해서 이스라엘 병사 하나를 생포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그 생포된 이스라엘 병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마스와 5년 동안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 카드가 뭐냐면 하마스의 그 제수자들 1027명을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병사를 구출해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굴의 전략적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질론이다. 인질론. 그래서 만약에 이 땅굴에 대한 인질론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터졌다면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복을 입고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먼저 발견하고 선제 공격을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만약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북한의 땅굴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자유주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진 보면 북한의 이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예전에 군복을 입고 훈련받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2012년 12월 4일 날 중앙일보에서 신종 군복이 중국에 의해서 북한에 들어갔다. 그 기사를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의 땅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북한에서 내려온 최고의 망명자 중 한 사람이 항장님 씨입니다. 제가 2004년 6월 14일 날 항장님 씨를 만났어요. 선생님, 땅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땅굴에 대해서는 인질론에 대해서 생각하면 김일성이가 생전에 갱도 하나가 핵무기에 엮여받을 위력이 있다는 그 의미를 발견할 것이다. 이제 항장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 땅굴 사역을 보면서 느껴보니까 만약에 북한이 땅굴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미군을 수백 명을 인질로 잡고 미군의 가족을 인질로 잡는다면 사실상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병사 하나를 데려간 것처럼 1027명을 포로 대상으로 이렇게 석방한 것처럼 그런 꼴이 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땅굴 같은 경우에 뭐 무기 거래도 하고 또 마약 거래까지도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네네.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그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사이는 그 마약을 하기 위한 그 네. 마약 땅굴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의 땅굴은 마약 땅굴도 하지 마. 무기를 거래하는 땅굴도 쓰지 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용 땅굴이에요, 이게. 네네네. 이게 공격용 땅굴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즉 이스라엘 영토에서 보면 북쪽에는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는 무장 테러 집단이 위에서 땅굴을 굴착해오고, 네. 그리고 남쪽에는 이게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땅굴 굴착을 해오고, 그 28일 북한 예무성의 발표를 보니까 우리는 하마스 땅굴하고 헤즈볼라 땅굴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면 역으로 말하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개입했다는 걸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신 대표님 말한 것처럼 북한은 세계적인 최고의 땅굴 기술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배우는 뭐 국제사에서 우리가 봤을 때 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예전에 국제사에 했습니까? 그러한 직간접적인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마스 땅굴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땅굴에 대한 그 유일하게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한다면 상당히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북한 땅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4개까지 발견이 됐는데 이게 뭐 남침을 위한 용도다 이렇게 파악하면 될까요? 방금 이제 인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인질이라는 게 비정규전입니다. 이를테면 그 전면전, 즉 전규전을 위한 일은 아니죠. 네네. 이를테면 우리가 옛날에 이제 땅굴 그러면 저기에서 갑자기 북한군 한 개 사단이 튀어나와서 뭐 하면 우리가 어떡하지 이런 상상을 이제 어릴 때는 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 땅굴에서 한 개 사단이 튀어나올 수는 없고요. 땅굴이 북한이 그럼 왜 여기 땅굴에 집착하느냐, 이것으로 뭘 할 거냐. 자, 북한이 지금 20만 명의 특수부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특수부대원의 가치는 우리 남한의 후방에 침투해서 뭔가 특수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는 군인들이에요. 그러면 남한에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올 것이냐. 그동안 이제 AM2기라고 해서 아주 저공비행하는 프로펠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침투한다. 뭐 이런 계획도 있었고, 잠수함을 가지고 바다에서 해안에다 대고 침투한다. 뭐 이런 계획도 있고, 또 그렇게 해왔었죠. 그런데 우리 해군의 잠수함 탐지 장비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해안마다 이제 T-1D 장비 그래가지고 계속 살피고 있고, 또 공치잡이 건물에도 걸렸고 막 하다 보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또 AN2기도 우리 공군에서 조기경보 통제기 PSI를 도입해서 하늘에서 다 봐버리니까 아무리 저공 비행을 해도 다 들키죠. 그러니까 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수부대원이 남한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은 뭐냐? 땅굴이죠. 네. 땅굴을 가지고 어딘가, 그 땅굴의 입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딘가로 해서 몇 명이 나와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인질을 잡는다든지, 네. 아니면 아주 핵심 시설을 타격한다든지, 핵발전소, 우리 원자력 발전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뭐 폭파시켜버린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아비규환이 되겠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땅굴을 판다라고 생각을 하지, 거기에서 뭐 갑자기 탱크가 튀어나오고 이런 일은 사실은 힘들다. 단지 특수부대의 대남 침투용, 그러나 그 특수부대가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굉장히 많은 숫자, 고난도의 훈련을 받은 그런 특수부대원들이 땅굴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모르니까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 4개가 발견이 됐는데 2000년대 이후에도 땅굴을 파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이런 첩보가 얼마만큼 좀 믿을만 한 건가요? 저는 뭐 땅굴을 한 번도 뭐 기존의 땅굴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지금 그 이후로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사실은 그 땅굴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북한이 지금 우리가 첨단화되고 있는 우리 한국의 PSI라든지 뭐 이지스함, 뭐 또 우리 첨단 잠수함 이런 것 때문에 침투 경로가 점점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1950년, 60년, 70년대보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한국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공격 야욕이 꺾이지 않은 이상 네. 지금이 오히려 땅굴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굴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의 전력 구조를 봤을 때 조금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 땅굴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탐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탐지를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탐지하는 부대가 열심히 탐지를 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게 상당한 억제력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땅굴을 네네. 탐지를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실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경기도 양주에서 그 땅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땅굴 작업을
제일 먼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제보입니다. 네네. 그 강력한 폭음 소리.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양주 쪽에 사는 것이 강력한 폭음 소리가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그걸 들어서 우리가 그걸 제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현장에 가서 우리 낭불사가 가장 많이 탐사하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다오징, 뭐 라지에이트라는 그걸 가지고 다오징과 라지에이트를 해서 그 현장에 이제 포착이 되면 그 우물 그 시축자 3인치 이런 뭐 75mm 이런 시축기를 가지고 지질 조사를 뭐 30m까지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고 이제 네 번째는 그 국방부가 탐지가가 가장 많이 하는 250mm T4까지 우리가 동원을 해서 또 작업을 해요. 그 작업을 하고 마지막 이제 거기에 우리가 수중 노공기를 넣습니다. 네네. 노공기를 넣어서 뭐 일주일이든 3일이든 그 기간 동안 이제 거기서 반드시 녹지가 돼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녹지가 되어지면 아 이게 정황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개 작업을 들어갑니다. 절개 작업을 들어가서 우리가 예상 심도까지 가가지고도 정황물이 안 나오면 그게 땅굴 직무라고 선포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땅굴에 대한 이 작업이 한 5단계 내지 6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이제 갖고 온 이 돌은 제가 그 양주 땅굴 현장 지하 20m에서 직접 내가 손으로 띄어온 거예요. 자, 이 육안으로 보면 이게 기계에서 편마된 곳이고 세 조각이 편마가 됐어요. 그리고 이면하고 아래면은 똑같습니다. 제가 지하 20m의 작업 현장에 손으로 띄어온 거야. 왜 이 돌이 무슨 돌이냐? 얘들이 땅굴을 작업을 하다가 우리한테 발각이 되면 대무기를 합니다. 대무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에어소트를 칠 때에 이 편석, 우리가 말하는 이 편석을 붙이지 않으면 그게 슬러지가 떨어져요. 이걸 50cm, 뭐 30cm 간격으로 이게 대무기를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게 인위적으로 가공된 연마된 돌이기 때문에 손에 띄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물정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드러나도 국방부의 원칙은 너들 뻥 뚫린 땅굴 가지고 와라. 참 잔인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안보에 대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땅굴에 대한 조직은 완전히 와해가 됐어요. 자, 그 한 예가 작년 2013년 10월 10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 이제 국정감사 때 그 육군본부가 경기도 구리에 땅굴 직무 포착했다. 우리 거기에 탐사 중에 있다. 그리고 기계를 장비를 뭐 20대 이상 가까이 투입해서 작업을 하다가 중단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 작업 자체가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요. 국방부에서는. 우리 낭굴사보다도 기술력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땅굴 탔습니까? 그리고 장비도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74년 10월 26일 TF 때 그때 쓰던 그 장비 34년 된 장비를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굴 방송을 오늘까지 5번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땅굴을 찾기 위해서는 민간 대기업체를 끌어들여라. 민간 대기업체가 갖고 있는 땅굴 장비와 기술자가 국방부보다 90% 이상 월등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걸 13년 동안 그렇게 외쳐도 국방부는 묵살하고 박근혜 정부조차도 묵살하고 그런 형국이고 또 마지막으로 1990년도에 한미연합이 땅굴을 찾기 위한 TNT 조직이 1990년도에 이미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국방부 탐지가 어떤 그 기술 능력을 상당히 보고 있는데 우리 낭굴사보다도 못하는 그러한 조직 가지고 어떻게 지금 북한의 땅굴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세계 최고의 땅굴 기술과 맞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제주권에 있는 분들이 정말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민간군 TF 그리고 우리 낭굴사 안에서도 20년, 30년 노화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해서 민간군 TF를 반드시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적 여론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땅굴 탐지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러한 북한의 땅굴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땅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사실은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땅굴이 있을 것이다 또는 북한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군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에게 필요하면 어딘가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땅굴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땅굴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게 굉장히 겁나는 일이죠. 들키면 이것은 뭐 정말 이 남북 간의 어떤 그 질서가
크게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직은 경색 국면이지만 만약 화해 국면으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번에 그냥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게 굉장히 어떤 그 두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민간 업체에게 외주를 준다든지 아니면 국방부의 자체 내 어떤 그 기구를 두어서 한다든지 할 때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는 계산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이 저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예산 이것은 좀 책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땅굴을 못 찾았냐라고 할 필요는 없다. 왜냐? 찾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북한이 만약에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땅굴을 파놓았다면 그것이 유사시에는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이 통행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맞습니다. 네, 우리가 뭐 땅굴을 찾고 있는 모습 자체가 또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또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김진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